제 생각은 향후 10년간 전기차 시장과 이 2차 전지 시장, 그에 따른 이 소재 시장은 아마 눈부시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 8년 동안 8배 성장하니까 매년 500기가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저희가 하이니켈에서 리드를 하고 쭉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저희는 그때 또 하이 망간이나 또 리튬 풀이나 그런 다른 소재로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큰 기회이자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회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성장이 굉장히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적 분할한 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고 2016년 된 거 맞죠? 물적 분할이.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났는데 당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5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혹시 어떻게 될지. 하나는 운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전기차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큰 메가 트렌드적으로 큰 사이클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의 가장 핵심되는 게 결국 배터리인데요. 결국 배터리의 용량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슈였고, 이 배터리 용량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핵심이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이제 다른 그 동종 업계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니켈 양극재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더 고용량인 소재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시장이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고,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하이니켈 양극재를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그 두 부분이 잘 일치가 돼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혹시 이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거를 예상하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요. 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 고용량 배터리의 시장과 고용량 배터리에 가장 최적화된 이 고용량 소재 시장은 큰 흐름은 올 것 같다. 결과적으로 양극재 주조의 고용량 배터리가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 사이클은 분명히 감지가 됐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만 그 준비를 어느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저희 회사는 남들보다 좀 한 발 먼저 거기에 집중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성장은 사실 많은 임직원들과 또 경영진이 한 발 앞서서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 고객사들, 배터리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더 좋은 전기차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개발해 준 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사이클이 좀 약간 감지됐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이런 걸 보고서 이게 나중에 성장되게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전기차는 사실은 역사는 되게 깊습니다. 약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였습니다. 진짜요? 네네. 전기차의 역사는 굉장히 깊은데, 현실화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던 이유는 에너지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고요. 배터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어서 전기차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걸 반복을 했었는데, 1990년대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서 기존의 니켈 수소 또는 니켈 카드뮴 전지의 에너지 용량 대비 대략 한 2배, 1.5배에서 2배 이상 가량의 고용량 배터리가 구현되면서 또 전압도 훨씬 높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작은 부피의 공간에 더 가벼운 무게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수명 면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는 배터리가 이제 발명이 되고요. 그것이 1차적으로 IT 쪽, 휴대폰, 지금 많이 쓰고 계신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각종 전자기기, IT 디바이스에 먼저 적용이 됐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리튬 이온 시장의 성장의 발판을 닦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가전 청소기 등에 대한 가전 제품, 그리고 전동공구 등에 대한 산업용 기기 등까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기자 자전거를 거쳐서 자동차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의 사이클이 언제쯤 보였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배터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기차 시장은 이미 휴대폰 배터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주목했던 시장입니다. 이때부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돼 있지만 문제는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저희 인류가 이렇게 놓은 이 자동차 산업의 그 안에서의 생태계, 내연기관의 생태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많은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들은 사실은 크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기 자동차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의 OEM들보다는 신생 자동차 회사들이 주도를 많이 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그래서 그런 신생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사이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였던 저희가 소위 말해서 유명한 큰 OEM 내연기관의 회사들은 그 전환의 속도를 약간 늦추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산업이 단순히 기술만 발전했다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과 흐름이 그 시대가 맞아야 성공한다. 지금이 그게 들어맞는 시기에 이제 선순환에 이미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미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어쨌든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 순환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막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성장률 자체는 조금 약간 둔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판단 좀 전망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성장률에 대한 둔화, 물론 이제 초기에 급속하게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성장률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제 생각은 향후 10년간 전기차 시장과 이 2차 전지 시장, 그에 따른 이 소재 시장은 아마 눈부시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 배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으로 보면 작년에 그 전기차 기준으로 그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한 5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었습니다. 약 한 8년 뒤인 2030년 정도에 한 4테라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8배 성장합니다. 대략 8년 동안 8배 성장하니까 매년 500기가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성장률 8년 동안 8배 성장한다는 성장 속도에 맞춰서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시장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소재로 연결되는 시장의 성장성 면에서는 저희는 이 흐름은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20년간은 큰 흐름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거스르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2차 전지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좀 위협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술적인 현재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중국이 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첨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기술적인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저희 동종 업계에 있는 그런 기술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기술 격차는 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니켈에 대해서 더 치고 나가는 거, 그리고 단결정이라고 불리우는 그 싱글 크리스탈입니다. 그런 단결정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술에 대해서 아직 중국과 저희와의 속도나 기술 격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코팅과 도핑에 대한 노하우 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첨단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나라 이 동종 업계의 양극재나 소재 업체들에서 주목은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니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90% 이상의 니켈을 이미 상용화했고요. 사실 중국은 80% 후반대 니켈을 개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메인 물량은 아직까지는
60%대 그리고 8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저희가 하이니켈에서 리드를 하고 쭉 있을 것이냐, 뭐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이제 기술의 격차가 비슷해질 날이 있을 거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이 망간이나 또 리튬 풀이나 그런 다른 소재로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갖고서 이제 뭐 중국의 의존도 이런 걸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혹시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큰 기회이자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회는 북미 시장에 이제 중국 그 소재의 진출이 조금 막힘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 소재 회사들한테 기회가 더 열린 거고요. 반면에 또 그만큼 중국에서 원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나 뭐 전구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한테 좋다 또는 무조건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충분히 저희가 장점과 또 리스크 대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소재 자립에 대한 그 중국 의존도 낮추는 거에 대한 그 과제를 저희가 좀 더 앞당겨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중국 의존도를 이제 원소재, 원재료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게 바로 저희의 양극재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원소재를 중국에서 리튬을 사다 쓰지 않고 폐 배터리를 통해서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원재료를 추출해서 저희 양극재로 생산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저희가 원소재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리사이클링 소재를 통해서 거기서 해결하는 부분 하나와, 또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그 원재료 소싱도 확대하는 방법, 뭐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호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더 서플라이 체인을 다각화하는 방법도 쭉 강구 중입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그다음에 북미 시장에 저희가 거점을 확대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더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더 현지에서 개발과 생산 그리고 영업을 각각 북미 현지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IR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해외 진출 그리고 소재가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지금 낮추는 그런 저희 숙제를 조금 더 빨리 하게끔 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해외 진출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공장, 그다음에 북미 공장 준비하고 있고요. 양극재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원재료를 자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리사이클 배터리를 수거해서 그거를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저희의 클로즈 루프 시스템, 즉 생태계, 양극재만을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 소재에 대한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해외에 수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IRA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